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부의 불평등에 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주제는 지난번에 그 법 앞에 평등 의 강의 내용과 조금 많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우리가 그 사유재산권이 있어야 그 자유가 보장이 되고, 그리고 그 법 앞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이 됐을 경우에 그것이 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부의 불평등, 빈부차를 더 심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말씀드릴 내용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사실 인간 사회에서 그 부의 불평등이라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돈 굉장히 그 부유한 사람들이 많고 또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 가장 세계적인 그 부자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빌 게이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건희 회장이 되겠고, 뭐 정몽구 회장이 되겠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 확실히 그런 분들을 보면 그 부가 또는 돈이 굉장히 많다, 부자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렇게 해서 빈부차가 생기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은 이 굉장히 부의 불평등, 이것은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건 사람마다 이 재능과 능력이 다 다르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보면 그 똑같은 가수라 하더라도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고 노래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히 사람들은 노래 잘하는 사람들의 노래를 더 많이 들으려고 하고 그 사람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그 사람은 소득이 많아지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소득을 적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소득이 많아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이 소득이 적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부를 그렇게 해서 평등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부를 평등하게 만들 수 있다,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모든 사람들의 그 부를 다 걷어들여서 공평하게 나눠주면, 다 똑같이 나눠주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다음 날이면 전부 다 이 부가 전부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그걸 가지고 저축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걸 써버리는 사람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히 하루 지나면 벌써 부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뭐 방법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전부 나눠주게 되고 정부가 이 경찰이나 군대를 동원해서 이 각 가정을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배된 부를 뭐 전부 모든 가정이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 어떤 사람한테 너는 열심히 일하지 말아라, 또는 위험한 일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해가지고 제한을 하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전부 부가 똑같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회가 정말 인간적인 사회고 행복한 사회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의문이 되고, 또 그런 사회로 갔을 사회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북한과 그 과거의 사회주의 국가들,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가 그 이론적으로 또는 개념적으로 부를 평등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 결과의 평등, 경제적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분배를 위해 필요한 파이 크기가 그 파이를 나누는 방법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오늘날 이렇게 생산량이 이렇게 커지게 된 이유, 이것은 부의 불평등이 가능했던 자본주의 제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파이 크기를 나누는 방법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데, 자본주의는 사실 부의 불평등을 인정하는 사회고 사회주의는 그렇지 않은 사회죠. 그런데 부의 불평등이 가능했던 자본주의에서는 오히려 생산량이 커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분배를 위해 필요한 파이 크기가 그 파이를 나누는 방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근데 이런 사실을 그 경제적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제도에서 얘기하는 그 부의 불균등이 가능했던 요 요인을 파괴한다면 생산성이 그야말로 급격하게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균등하게 분배를 해봤자, 그런 사회에서는 균등하게 분배를 해봤자 그 각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굉장히 작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균등,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한 사회에서 받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받는 몫보다도 오히려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북한이라든가 과거의 소련, 중국, 인도와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 이런 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의 것을 걷어가지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경제적 불평등을 제거하려고 하는 시도, 이런 것들을 하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듭니다. 실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990년에 미국에서 보트하고 비행기, 보석, 어떻게 보면 이것들은 굉장히 부자들만이 항유하는 재화들이죠. 이런 부자들만이 항유하는 재화에 대해서 이 소비세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 의도는 이렇죠. 그 부자들에게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가지고 빈부차를 줄여보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소위 부자들이 향유하고 있는, 부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자들이 인조이하고 있는 보트라든가 비행기라든가 그 보석, 이런 쪽에 소비세를 인상을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다음 해인 1991년이죠. 연방정부 세 수입이 증가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얼마를 증가할 거라고 예상했냐면 3,100만 달러 정도가 증가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나타난 세 수입 증가는 얼마였느냐면 1,66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상보다도 훨씬 적었고, 문제는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트 산업에서 7,6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비행기 산업에서 1,470개, 그리고 보석 산업에서 330개의 일자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결국 실업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실업이 발생하게 되면 뭘 해야 되느냐면 미국 정부에서는 실업보험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업보험으로 지불한 금액이 얼마였냐면 2,420만 달러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 세수입이 1,660만 달러, 그리고 실업보험으로 지급한 금액이 2,400만 달러였습니다. 그 결국에 760만 달러의 적자를 보게 된 거죠. 이와처럼 우리가 이 부자의 것을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경제 성장을
떨어뜨게 되고 그렇게 일자리가 이렇게 되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부의 불평등에 하는 기능이라는 것은 그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를 키우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또 다른 사회적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자들의 사치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치하면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치품을 향유하는 것에 대해서 고운 시선을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치 소비가 굉장히 사회 발전에 유용한 기능을 한다면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사실 이 사치적 소비는 이 상대적 개념입니다. 이 사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시대의 일반 대중의 생활 방식과는 다른 어떤 생활 방식을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의 개념, 시간과 관계 있는 이런 개념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우리에게는 필수품이었던 것들이 과거에는 사치품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몇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실내 화장실이라는 거, 지금 보통 우리가 모든 가정에 다 있죠. 아파트마다 실내 화장실이 있고, 사실 50년 전, 60년 전만 해서도 실내 화장실을 갖는다는 것, 이건 사치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0년 전만 해도 자동차는 사치품이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그야말로 지방 같은 경우에서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몇 사람 밖에 되지 않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앞으로 제 꿈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거기에 선망의 대상이 됐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거의 모든 가정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집의 경우에는 2대, 3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해외여행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부자들만이, 돈 많은 사람들만이 해외여행을 다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꿈을 꿨던 것이 앞으로 돈 많이 벌게 되면 내가 해외여행을 가겠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꿈이었던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보면 지금 과거에는 사치품이었던 것들이 지금은 거의 필수품이 되어버렸던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치품이라는 것은 시간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돌려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오늘의 사치품은 내일의 필수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치품이라고, 사치 행위라고 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같은 동시대 사람으로 볼 때는 굉장히 곱지 않은 눈으로 보게 되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에 그 사회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발전은 처음에는 소수의 부자들이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사치품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것들이 전부 전파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이런 필수품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치적 소비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하고 도입하더라고 하는 그런 자극을 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치품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동태적 발전의 요인의 하나가 됩니다. 사실 그 덕분에 우리가 기술 혁신이 있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계층의 생활 수준이 점진적으로 나아진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이 부의 불평등을 가능하게 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 여기에서는 사실 이 계층 간 이동이 굉장히 빠르고 가능합니다.
그와 반면에 이 부의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 사회주의라든가 또는 정부 통제가 심한 사회, 이런 사회에서는 오히려 계층 간의 이동이 굉장히 낮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보게 되면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사실은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제가 살던 그 동네에 그 일사후퇴 때 그 북에서 넘어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실을 저 혈혈 단신으로 북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 그 남한에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동네에 와서 거기 그 각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주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품삯을 받고 근데 그것을 모아 가지고 돈이 생기면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 1970년대쯤 가서 이분이 그 지역에서는 가장 그 토지를 논과 밭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로 우리 사회가 이와 같이 부의 불평등을 인정했던 자본주의를 받아들였던 그런 결과가 된 거죠. 근데 한편 또한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잘 알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사실 시골에서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자동차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에서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였으면 그 지방에서는 유지였고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이었죠. 그런데 자기 집안의 그 부만 믿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에 나중에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전부 다 거의 다 탕진을 하고 그야말로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자본주의 사회, 부의 불평등을 인정하는 이 사회에서는 계층 간의 이동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일하게 되면 지금은 못 살아도 앞으로 시간이 흘러서 10년, 20년 후에는 잘 살게 되고 비록 지금 내가 엄청나게 많은 잘 사는 집안이 아니고 아버지가 잘 산다 하더라도 그 부를 갖고 지금은 그걸 소비를 하고 향유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10년 후, 20년 후에는 결국에 못 사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빚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1995년 8월 28일자 미국의 인베스터스 비즈니스 데일리라는 거기에서 그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소득세 신고수를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1979년에 상위 20%에 들어있던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1988년에는 중하위 소득계층으로 떨어지는 결과가 있었고 그리고 1979년 최하위 20% 있던 사람 그 중에서 14.2%만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 중에서 20.7%가 한 등기 올라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5%가 두 등이 올라섰고 25.3%가 3등이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14.7%가 최상위 20%로 올라섰다는 이런 결과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 1988년 최하위 평균 소득이 1979년 최하위 평균 소득보다는 훨씬 높아졌다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 불평등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득계층 간의 이동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못 살지만은 앞으로 열심히 일하면 미래에는 잘 살게 되고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봐서도 이 10년 전 20년보다는 최하위 계층의 평균 소득이 더 높아진다는 그런 결과인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사회주의 국가 또는 집단주의 그리고 정부의 간섭이 심한 사회 이런 사회에서는 계층 간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이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회일수록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데에서, 이런 사회에서 잘 살게 될 수 있는 방법, 사람들은 누구나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의 처지를 개선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런데 자유주의 사회 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 처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제가 첫 번째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과거 조선시대와는 달리 뭐 과거를 봐서 사회의 지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십시오. 뭐 공무원 시험 또는 뭐 행정고시, 사법고시만 된다고 해서 자기 처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공부 잘해서도 자기 처지를 개선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을 해가지고 또는 장사를 해서 아니면 뭐 운동선수로 또는 연예인으로서 가수로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그 사회주의 사회라든가 정부 통제가 심한 사회, 이런 사회에서 자기 처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 이것은 결국에 자원 배분권을 가지고 있는 최고 권력자나 정부 관리와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부를 축적하기가 용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실제로 북한에서 북한의 예를 들게 되면, 그리고 과거에 김일성, 김정일, 지금은 이제 김정은이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이 굉장히 잘 살고 나머지들은 다 못 살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회뿐만 아니라 정부 간섭이 심한 사회, 이런 사회일 경우에는 결국에 부의 배분이 무엇에 의해 이루어지느냐, 바로 3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학연, 지연, 혈연. 이거에 의해서 대부분이 이루어집니다.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학연, 지연, 혈연이 더 많이 작동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불평등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 이런 시도는 더 많은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가질 수 없는 자로 만드는 수많은 정부 개입,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생산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경제 자유주의수가 높을수록 이 빈부 격차가 적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 자유지수가 높은 나라일수록 중상층이 굉장히 두텁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하고 관련돼서 한 가지 말씀드리게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간사회 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불평등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통합팽창에 관한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통합팽창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문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이 통합팽창이 소득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겁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통합팽창이 있을 때 물가가 동시에 한꺼번에 오르는 게 아닙니다. 이 중앙은행에 의해서 이 통화량을 새로운 통화팽창을 해서 경제 내에 주입하게 되면 이 새로운 통화량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동시에 모든 재화 서비스의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 재화 서비스의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자, 이거를 조금 쉽게 설명해 보면, 여러분들 혹시 호수에 가서 돌멩이를 한번 던져 보셨습니까? 돌멩이를 던져 보면 어디에서 가장 파문이 크게 생기죠? 바로 돌멩이가 떨어진 부분, 거기에서 가까운 데일수록
그 파문이 크고, 그리고 거기에서 멀어질수록, 그 중심에서 멀어져 저 가상에 갈수록 그 파문이 적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경제에다가 새로운 통화량을 집어넣었을 때 이 새로운 통화량을 가장 먼저 입수한 사람이, 그 사람은 실질적 구매력이 증가하는 거고, 가장 나중에 그것을 새로운 통화량을 입수한 사람은 거의 그 실질 구매력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새로운 통화량을 먼저 일찍 그 입수한 사람은 아직 다른 재화 서비스의 가격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더 많은 통화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기의 구매력이 더 많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쓰게 되면 그 다음에 물가가 조금 오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그 새로운 통화를 받았을 때 아직 물가가 덜 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 통화량을 받은 사람보다는, 입수를 한 사람보다는 실질 구매력이 증가가 조금 덜 하지만 그래도 실질 구매력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물가가 다 오른 상태에서 새로운 통화량을 입수한 사람, 이 사람은 이미 물가가 다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 구매력이 전혀 증가한 바가 없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대적으로 보면 통화량을 누가 먼저 입수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빈부차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는 인간 사회에서 소득 격차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것이 생산적인 활동을 하게 되고 자기 능력이 다르고 열심히 일한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나 요 통화량에 의해서는 소득 격차, 이것은 다른 겁니다. 이것은 생산적인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이 단지 증가한 통화량이 누가 먼저 입수하는 것에 따라서 소득 격차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비생산적인 활동에서 생기는 소득 격차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 통화 관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통화 관리를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부의 불평등, 인간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건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똑같이 만들라고 그럴 때 우리는 모두가 오히려 더 못 살게 되고, 오히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더 빈부차가 커지게 되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유의할 점은 통화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